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육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품질에 있어서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죠. 그 이유는 이제 권한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업원이 참여하는 권한 요양을 위해서는 종업원의 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하나하나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균형, 나레지 매니지먼트 혹은 이제 학습 조직에 대해서 오가니제이셔널 러닝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썼었어요. 이게 한 1990년하고 2000년 초반까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품질 논문을 초기에 쓴 가빈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품질과 생산성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이었죠. 그분이 사실은 하버드에서 그 테니어를 받은 다음에 오직 그 다음부터는 품질 쪽으로 많이 안 다루시고 오히려 조직 학습 쪽을 아니 학습 러닝,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 러닝 쪽을 많이 다루셨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품질 쪽에서 워낙 이걸 중요시 여기는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빈 교수는 그 이후에는 프로세스 쪽하고 이 오가니제이션 러닝 쪽을 상당히 많이 강의를 공부를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품질 경영에 있어서 지식 경영과 이 부분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품질 경영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가들, 구루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미국의 파이겐바움을 얘기하는데요. 파이겐바움은 TQC, Total Quality Control이라는 얘기를 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품질 개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모든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 품질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의 그 구루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의 구루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사실 이시가와라는 사람입니다. 이시가와라는 분은 누구죠? 카노의 스승이에요. 스승이었고 일본에서는 가장 이제 품질을 이끌어갔던 그 대가로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이시가와라는 분은 몇 권의 책을 썼고요.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품질 분임조를 이끌기 위한 교육 시스템들을 체계화했고 거기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프로세스 영역 쪽에서는 이 방법론인 QC의 7가지 툴이나 신 QC의 7가지 툴 같은 걸 말씀드릴 건데요. 이시가와라는 분은 그런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그것들을 교육하는 데 큰 힘을 들였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몇 가지, 그러니까 일본의 품질 관리는 무엇이다 이런 책들을 쓴 게 있는데 아주 그게 상당히 품질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고전책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을 썼냐면요. 품질 관리는 교육에서 시작하고 교육에서 끝난다는 말을 에, 썼습니다. 즉 얼마나 많이 이제 품질에서의 교육이 중요성인가를 잘 설명하는 만화 중에 하나는 저는 이시가와의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가보면요, 좀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에 가보면 품질 교육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이제 젊었을 때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2박 3일 뭐 이렇게 가서 집중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도라든지 아니면 실험 계획이라든지 회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강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품질관리 위급기사 자격증을 따라하고 하면서 2달씩 이렇게 교육 기간을 주기도 할 정도로 이 품질관리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 품질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이제 이시가와라는 분이었고, 그분이 그래서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 품질 대가로서의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품질 관리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인적 자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관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적 자원은 어떻게 보는 거죠? 인적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에셋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셋이라고 생각한다면 뭐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내가 지속적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주는 것 자체가 뭐죠? TQM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죠? 우리가 코어 액티비티, 품질 관리, 품질 경영의 코어 액티비티를 세 가지로 얘기할 때 고객 중심, 프로세스 경영, 또 뭐죠? 전사적 참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사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한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한 부여라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한 나중에 책임까지 내가 지는 것을 권한 이양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뭐죠?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역량을 키우는 부분은 결국에 뭐로 이루어서 이루는 거죠? 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장을 민주화시켰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민주화시켰다는 뭐냐면 공장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을 제대로 이제 그 대우를 해줬고 그들에게 그 공장에서의 어떤 그 소속감이라든지 또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TQM이 상당히 공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를 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일본적 품질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를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제대로 된 회사들은 그런 교육 체계들을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개발이란 조직 구성원이 개인적인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능력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이제 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높은 회사를 가야 되느냐, 복지시설이 좋은 회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회사를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뭐 40대 중반에 돼서 어떤 회사를 선택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어떤 회사를 선택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10년 후에 훨씬 커져 있는 회사를 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회사를 입사할 때 제일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 그 회사가 교육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교육 체계를 봐서 내가 커리어 패스상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나의 능력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회사냐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들은요, 이 교육 훈련 체계가 참 잘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봐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 훈련 체계는 품질 경영에 의한 교육 체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레벨에서의 교육 체계를 갖고 있죠. 인사관리과에서 그걸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품질 경영이 상당히 그런 그 직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그 기여를 그냥 종업원의 역량만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품질 경영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그 기법을 배움으로써 내가 소속한 분야에서 어떤 개선을 통해서 고객한테 더 나은 혜택을 주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 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품질 분인저나 프로블럼 솔빙 팀이나 품질 개선 팀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뭐죠?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많은 체계는 다르긴 하지만 이제 품질 경영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 초기에는 입사 초비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리를 달면 대리 교육이 있고 과장을 달면 과장 교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서 자기가 있는 뭐 R&D면 R&D 분야마다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품질 교육을 시킵니다. 품질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업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품질 경영 기법들을 강의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들, 품질 경영이 문화를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개념들을 같이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품질 경영 교육은 경영 간부를 포함해서 전 구성원들에게 좋은 품질과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품질 의식, 그러니까 뭐죠? 퀄리티 컬처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품질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 그러는데 했죠? 그래서 품질은 기본이지. 우리는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사실은 납기가 중요하고 뭐 원가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토요타 매니팩처링 시스템에서 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토요타가 렉서스에서 그 하청업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다고 CEO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back to the basic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객한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 개념이 사실은 뭐죠? 우리가 퀄리티 컬처를 갖자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 컬처를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죠?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실제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육도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관리도라든지 실험기 이런 걸 가리키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건 당연한 거죠. 인재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품성에 대한 얘기도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육 체계에서 이걸 다뤄내고 있고, 이 교육 체계를 다뤄내는 데 있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이 품질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직무수행 승력 능력을 그냥 키우는 것만 갖고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야별로 어떤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옵티미제이션도 가리키고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도 가리키고 정보 시스템도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일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하는 일은 진짜 실질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사실은 품질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품질 교육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드린 식스시그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죠? 실제 문제를 푸는 그런 거랑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저희는 4학년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뭘 하죠?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케이스를 도전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런 도전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인적 인간 형성 교육 네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품질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 능력 또 뭐죠? 품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또 하나가 이제 평가입니다. 항상 제가 평가를 부정적으로도 말하고 이제 긍정적으로도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할 때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이 이수했느냐를 갖고 평가를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평가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육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그게 내가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지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능하면 문제 해결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로 연결시킨 것이 식스시그마였기 때문에 식스시그마가 큰 영향을 미쳤죠. 저는 요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회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 그러니까 분야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AI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뭐냐면, 결국엔 뭐죠? 직무 수행 능력만 키워서는 안 되고요. 실제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4학년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푸는 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 케이스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도 작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뭐 21세기 선진 사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직무 능력을 키우고 인재를 이제 교육 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그룹 레벨, 전사 레벨, 전무 직능 레벨로 교육 훈련 프로세스가 있고, 또 현장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삼성은 어마어마한 회사이죠. 그러니까 삼성은 그룹 레벨에서 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각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선사업본부, 무선사업본부라는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뭐 R&D 부서냐면 R&D 분야에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안에 구체적인 어떤 현장에 대한 능력 부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느 제대로 된 인사부서를 갖고 있는 애는요, 그 회사의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인터뷰를 가기 전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미션, 비전 이런 거 다 보시고요. 기본 가치 같은 거 보시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인재상이 뭔지를 좀 보십시오.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경우에는 세계인, 학습인, 창조인, 사회인이라고 하는 그 인재상을 갖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죠? 우리가 뭐 그 구체적으로 전문 직무 능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고, 뭐, 이제 품질 교육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각각 부서 내에 전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체계를 갖고 있고, 프로 스타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스타디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교육들을 많이 하죠. 사이버 교육들로 어떤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들을 다 체계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품질 전문가를 위해서는 너희가 만일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의식 고취를 하고 뭐죠, 기본적인 어떤 기초 과정들을 뭐 그 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중견 레벨이 되면 즉 과장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 품질 퀄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거고, 부장이나 그 이상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어떤 기법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 시켜 놓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여러 이제 회사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방문해 보면서 평가를 해보면서 잘 돼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또 이게 공기업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발전사들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뽑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부서에서 이런 교육 인력 체계를 무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면 교육 인력 체제를 할 때 제일 먼저 비전이 뭐다. 우리는 글로벌 탑 파워 컴퍼니가 될 거고 2,000가지 마음 하나로라고 하는 2,000가지는 뭐냐면 2,000명이래요. 직원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전략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전략이고, 그리고 항상 뭐가 있죠? 그 회사 내에는 뭐 그 인재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재상을 하고 있냐? 창조적인 전문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윤리적 전문 인재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들을 2020년에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 직무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고 리더십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글로벌 마인드나 공통적인 인적 상황, 그러니까 인간성이겠죠. 그런 걸 어떤 걸 가질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무상인 걸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내가 만일 제일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뭐 그거일 경우에는 어떤 교육을 내가 실시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무 상황에는 부서별로 어떤 공부를 내가 시킬 거고 어떤 작업들을 할 거죠. 그래서 내가 대리를 달 때는 어느 교육을 얼마만큼 이수했어야 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리더십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거고, 뭐 글로벌이나 공통 역량에는 어떤 교육들을 시킬 거라 그래서 그 수업을 다 들어야만 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이제 삼성전자 가서 이제 그 뭐죠, 교육을 시킬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빼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교육을 시켜서 5시까지 교육을 하죠. 다시 교육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부서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 시간을 따로 주고 업무 시간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을 할 때 자기 직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나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보면 자기 직무가 있고, 또 내가 어느 직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밟아야 될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힘듭니다. 힘든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한 300명 이하의 기업에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 교육 체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내 바로 윗사람이 나를 가리키고 주위에서 이제
온더 잡 트레이닝이 주로가 되는데 온더 잡 트레이닝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면도 있는데 또 나름대로 이런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회사가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든지 인재상을 한번 보세요. 이건 한 2, 3년 전에 뽑은 거니까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기가 적어놔요. We invite global talents of diverse background.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아주 글로벌 탤런트를 인바이트하고 싶습니다. 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 패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강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비티, 혁신과 창의, 진짜 혁신과 창의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뭐가 여기 있어야죠? 또 조직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컨플릭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또 인테그리티, 좋은 단어들이네요.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인재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맞게끔 대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요. 현대자동차 그러면은 똑같이 도전의식 똑같이 나왔네요. 창이라고 하는 의성이 나왔고요. 열정도 똑같이 나오네요. 열정이랑 창의는 비슷한 얘기죠. 또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창의하고 코퍼레이션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글로벌 마인드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회사들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가 바라보는 것도 보면 먼저 열정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고객 이런 단어가 나와 있고요. 또 팀워크 이거 나오겠죠. 정정당당한 경쟁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과연 각각 회사가 바라려고 하는 인재성이 뭔지를 좀 이해하실 것 필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실제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같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회사들이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고 어떻게 이 회사들이 뭐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커리어 플래닝들을 짜주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 경영, 날리지 매니지먼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1990년에서 2000년대, 2010년까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날리지 매니지먼트. 이름이 멋있잖아요. 지식을 활용하여 조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을 지식 경영이라고 말한다. 조직의 총체적인 가치를 극대화, 조직의 핵심 경영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식 기반에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식 경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식 경영이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지식 경영은 지식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들에 더 포커스를 줬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옛날에 자본이나 노동, 기계보다도 더 중요한 뭐죠? 3M이라 그랬죠? 그것보다 중요한 어떤 지식 가치의 창출 요소라고 인식되고 있다. 요새는 뭐라 그러죠?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자원을 자산화함으로써, 즉 무슨 뭐 자산화라는 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지식을 이제 개인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회사 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높은 업무 생산성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지식경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회사에 있는 지식을 정보화시키고 그 정보화된 것들을 사람들이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얘기했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마음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식경영을 상당히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가나이제이션 러닝에 대해서 상당히 뭐죠? 마빈 교수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2010년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더 큰 이슈로 이제 부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고 정보를 더 날리지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보를 보다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고 그 지식의 특별한 상황을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데이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뭐죠? 데이터를 가지고 뭐죠? 뭐를 만든다는 거죠? 인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접근 방법이 뭐죠? 옛날에는 그 정보를 지식화해서
그 정보 시스템에 집어넣고 그걸 필요한 정보를 내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면서 작업을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이 뭐죠? 저기 대전 어떤 사업본부에서 일어났는데 그 케이스를 뭐죠? 저기 전주사업본부에서 똑같은 사례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정보하면 훨씬 더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생각만큼 그게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 경영을 얘기할 때 지식 자본의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이걸 얘기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업을 활동이 필요한 모든 무형 자산을 지식 자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 지식 자본은 인적 자본과 이제 구조적 자본으로 구분합니다.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개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구성원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적 자본이라는 건 개인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이 있는 데이터를 회사의 어떤 지식 자본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매뉴얼로 만들어서 뭐죠?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구조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키우는 건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 쪽이라고 한다면 구조적 자본을 키우는 것은 뭐죠? 우리가 나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개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지식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조직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조직문화를 지식개념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더십이 필요하고 거기서 그걸 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만들고 이게 좀 핵심이 되는데요. 그거를 위한 기반 구조를 만든다. 여기다 돈을 왕창 때려 넣죠. 근데 그만큼 뭐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그전에도 맨날 나와있어요. 지식경영 이전에 MIS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MIS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조직구조를 만들고, 정보기술을 만들고요. 똑같았어요. 지금 뭐가 나왔죠? 데이터 사이언스 AI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AI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뭐죠?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한 조직구조를 만들고, 그거에 의한 정보기술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똑같이. 이거는 모든 어떤 우리가 혁신이나 이니셔티브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지식경영을 조금 더 많이 강의했는데 지금 이제 지식경영 슬라이드를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인 이유는 그것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효과성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 효과성이 강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뭐죠? 시스템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뒀어요. 시스템 쪽으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식경영에서 나름대로 제일 중요시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암묵지라는 개념과 형식지라는 개념이에요. 암묵지를 우리가 implicit knowledge라고 그래요. 형식지를 뭐죠? explicit knowledge라고 그래요. implicit라는 건 뭐죠? 잘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기 좀 어렵고, 매뉴얼화 되지 않은 것들이죠. 이제 암묵지와 형식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날리지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지식 전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표출하라고 합니다. 익스터널라이제이션. 개인이나 집진이 갖고 있는 암묵지가 통합돼서 어떤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내주는 프로세스, 즉 뭐죠? 매뉴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뭐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뭐죠?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정보가 실질적으로 뭐가 엮이지 않으면 내가 이용을 못해요. 자, 근데 뭐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엮는 것을 연결화라고 하죠. 연결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구글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것들을 먹어서 어떤 거로 내가 어떤 지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걸 누가 해준다는 거죠? 이걸 챗 GPT가 해준다는 거예요. 챗 GPT는 뭐죠? 기존에 있는 형식지들을, 그러니까 형식지는 뭐죠? 이미 만들어서 쓰여 있는 글들을 내가 다 읽어서 묶어서 뭔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내가 다 알아요. 문서를 다 읽었어요. 다 읽었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조종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제가 비행기 조종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그 형식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암묵지화, 즉 내 안에 내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지에서 나왔던 것들이 내 안에서 체험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암묵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암묵지가 그런 암묵지가 나한테도 있고 옆에 사람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다 또 노하우가 쫙 깔려 있어요. 그 노가 깔려 있는 것들이 조직 내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소셜라이제이션.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는 거죠? 회사에 그냥 다 아는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 전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노낙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뭐에 포커스를 둔 거죠?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데만 포커스를 뒀죠. 포커스를 두게 거기에 실제 그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고 정보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노낙하 교수의 뭐 여러 가지 진행 프로세스에서는 지시를 발굴하는 단계, 또 지시를 추출하는 단계, 지시를 공유하는 단계, 지시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그 지식을 뭐죠? 어떤 의사결정과 행정 시스템으로 옮겨야만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지를 암묵지를 형식지로 형식지를 묶어진 형식지를 뭐죠? 내 안에 내면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그 내면화된 것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지식개혁 프로세스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실제 시스템화 시켜서 많이 어떤 그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가나이제이션 러닝, 지식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 교육 학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